안녕하세요. 이혼만이 유일한 저의 살 길이었던 속상한 사연을 하나 들려주고자 찾아온 이혼녀입니다. 다들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대비하면서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또 이혼의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 유심히 고려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자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았네요. 운전이란 게 나 혼자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무사고를 보장하는 게 아닌 것처럼 부부관계 또한 저 혼자 노력한다고 배우자마저 변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욕심 없이 마음 맞춰 잘 살길 바랬을 뿐인데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설렘이라는 것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보는데 왜 그것에 끔뻑 넘어가 평화로운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걸까요? 사람이란 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치부하기엔 한눈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흔한 소재일 수 있겠으나 저에겐 깊게 새겨진 유일한 상처라서 현명한 대처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연을 들어봤을 청취자분들께서 제 사연에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순진하고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솔로 남편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까지 남편은 나이 31살이 되도록 여자랑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쑥맥이었어요. 제가 아동복지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파견 직원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트기 시작한 사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금 작은 도시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곳은 젊은 사람보다는 기혼녀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미혼이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인 제가 남편 눈에 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남편보다 4살이 어렸는데요. 첫 취업하자마자 저도 주변에 제 또래의 젊은 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심심하긴 했거든요. 몇 없는 젊은 사람들은 다 가정이 있어서 퇴근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지연 학연 전혀 없는 곳에 취업된 경우라서 더더욱 외로웠죠. 저 또한 우리 회사에서 미혼의 젊은 남성을 본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관심으로 처음 대화를 했을 때 남편이 미혼이라는 말에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실만으로도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마치고 식사 같이 하실래요? 사실 저도 이곳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저도 집에 가면 쥐 죽은 듯이 누워서 휴대폰만 하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럼 저희 번호 먼저 교환할래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지만 관심의 척도는 제가 더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연락처를 뿌리는 저의 적극성에 남편이 좀 당황하더니 금세 웃음을 보이면서 받아줬던 걸로 기억해요. 남편과 늘 공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바깥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솔직히 나 자체가 제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완전히 반대였고 여자에 대해 너무 모르는 순댕이였기에 제가 괜히 남편에게 때를 묻힐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으로 본 적은 없었고 대화 주제도 재미가 없었지만 제가 얼마나 타지에서 외로웠으면 그 시간마저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상한 개그를 하는 남편의 말솜씨에도 리액션을 열심히 해주면서 당시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먹는 반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깐요. 저는 남편과 종종 그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공통점도 제법 많아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남편을 동료 직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더러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말해주고 싶었다고 하길래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담은 왕창 느꼈죠. 아마 그로 인해서 잠깐 남편이랑 멀어졌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피하면서 연락이 와도 피곤하다고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돌려 말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만남을 피하면 약을 사다 주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약속이 있다고 피하면 친구들과 시간 잘 보내라고 모바일 쿠폰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받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저한테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대로는 제가 희망 고문을 주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만 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게 하나밖에 없던 가족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확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걱정해 주었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곁에 있어줬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도 모두 해결해 주었고요. 외동에다가 사촌들도 여자들이라서 남자의 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흔쾌히 남편이 다 해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 관을 들어주는 것도 남편이 자처했어요. 친인척들은 남편을 보고 저한테 남자친구냐고 참 사람이 수더분하고 묻어내서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는 그가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음료를 정리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크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성으로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와 동시에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남편보다 늦게 출발한 마음이지만 제가 더 빠른 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거하게 했습니다. 어디 식당에서 사준 것이 아닌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요. 와, 이 한희 씨가 한 거예요? 한희 씨는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쁘신데 요리까지 잘하시네요. 어쩜 그렇게 다 가지셨대요? 한희 씨 만나는 남자는 분명 복 받을 겁니다. 그래요? 대영 씨가 저희 엄마 위해서 고생해준 거에 비하면 비루하죠. 그래도 늘 저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 대영 씨가 그 복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돌려서 고백을 한 탓인지 남편이 잘 못 알아듣더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대요. 그날 저는 남편이 그렇게 크게 리액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연애하면서 제게 정말 잘했어요. 이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 헌신이라 해도 되었을 정도로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고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항상 자기보다 저를 우선해 두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제가 더 빨리 결혼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혼에 대해 정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가 딱 30살이었는데요.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사는 걸 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남편과의 미래를 그만 결정지어야 될 것 같다고 느끼게 되더군요. 결혼을 한다면 꼭 남편이랑 하고 싶었을 정도로 저는 다른 이성에 대한 가능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결혼 얘기를 슬쩍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큰 리액션과 함께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이 너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감히 결혼 욕심을 못 냈는데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하늘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절대 못난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는 남편이 될 거야. 남편은 며칠 뒤 제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결혼 인사갈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숙맥이라 평생 독거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고 갈 때마다 매번 자기 아들 거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이미 며느리 대접을 거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구 느낌 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합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분가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거처를 옮겨 서울 변두리로 집을 구했고 저도 서울로 급하게 직장을 구했죠. 그렇게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옮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각자 차가 있었지만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무단한 세단이었어요. 직장 주변으로 집을 구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 아닙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무조건 차를 타야 했거든요. 이사 오고 한 반개월 정도는 당연히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 않아? 지하철로 가면 50분은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고 움직이는 거 안 피곤해? 나는 도무지 대중교통 이용할 엄두가 안 나던데. 서울은 지하철이 아니라 완전 지옥철이잖아. 힘들어도 좋아.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나는 생활 운동이 좀 필요해. 그렇게 출근하면 오히려 오전 근무 내내 생기가 돌아서 졸리지도 않아. 여보도 가끔 대중교통 이용해봐. 남편은 말 그대로 일집 하느라 운동을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데 그렇게 바로 이해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평소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굳이 피곤한 짓을 자처하나 싶었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해를 해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체력 관리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제 직장은 남편 직장과 걸어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늘 점심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긴 제가 남편 회사 근처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굳이 서로 연락해서 약속 잡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지켜왔던 약속 같은 거였어요. 한두 번 그렇게 점심을 같이 보냈다 보니까 일부러 연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신혼이라서 고생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그득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남편 직장 근처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와의 약속에서 지각을 한 날인데요. 한 5분 남편 회사 앞에 서 있어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때 뒤늦게 남편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가까운 정식집으로 저를 얼른 데리고 갔죠. 자기야, 내일부턴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이번에 공무원 합격률 낮았잖아. 신입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사수가 모자라거든. 가르쳐야 될 게 많아서 당분간 점심도 회사에서 주는 끼니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렇게 바빠? 할 수 없지 뭐.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더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차 타고 다녀. 아니면 내가 지하철 있는 데만이라도 태워다 줄게. 그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나저나 앞으로 야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 연락은 미리 해줄 건데 갑자기 야근 잡혀서 늦게 들어가더라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들을 왕창 뽑는다고 기사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사수가 부족해서 끼니까지 겨우 챙겨 먹어야 될 정도로 시청이 바빠졌는지는 몰랐어요. 그 뒤로 저는 남편 요구대로 한동안 남편 직장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었죠. 한이쌤이 매일 남편이랑 점심 먹으러 가길래 인꼬 부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니깐요. 물론 신혼이라지만 어쩜 그렇게 깨가 쏟아진대요? 아니에요. 깨가 쏟아지긴요. 요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마주하기도 힘든걸요.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는 결혼 추천하는 쪽입니다. 남편이랑 잘 맞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남편 직장까지 가서 밥을 먹는 바람에 제 직장에선 제 남편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아주 좋게 봐주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 남편 이미지가 1등 남편감으로 상승했을 정도였어요. 내심 뿌듯했던 저는 주위에서 치켜 세워주는 덕에 더 결혼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남편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착해 빠져서 밀당은 무슨 여자한테 헌신밖에 못하는 남자인데도 역시 결혼 상대로는 이런 남자가 인기의 남편이 맞나 봐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내 여직원들이 제 남편에게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진심이든 가식이든 제 남편을 칭찬해주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 밥값을 제가 다 계산했었네요. 남편은 정말 예고했던 대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고부터 야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집에만 오면 기절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도시 외곽보다는 서울 일이 많기는 한가 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만에 남편은 발령 전보다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니야? 저녁 차려줄게, 일어나봐. 옷도 벗고 자야지. 아니야, 먹었어. 여보 미안한데 나 먼저 잘게. 안 씻어서 같은 침대 쓰기 좀 그러니까 작은 방 가서 자야겠다. 미안해. 남편은 제가 항상 말을 걸면 먼저 자러 가기 바빴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씻지도 않고 작은 방에서 잤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신혼 1년 만에 각방 신세가 되었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저와는 얼굴도 잘 마주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다가 마주쳐도 남편이 먼저 금방 눈길을 돌리며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말이라도 걸어서 같이 마주하는 시간이 오래 묶이게 될까봐 일부러 피하는 사람 같았죠. 남편이 피곤해서 그러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은 될 겁니다. 남편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왔다고 한 지가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은데 남편은 여전히 야근이 많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입사원 수가 많아서 그만큼 인수인계 기간도 긴 걸까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괜히 피곤한 사람 건드려서 예민하게 만드는 꼴이 될까봐 묻지도 못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게 그나마 제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정이었습니다. 한날은 저희 회사 팀장님 돌잔치가 있었는데 친인척들 시간 맞추느라 금요일에 진행되는 바람에 출근한 저희들은 그날 오전 단체로 공짜 반차를 썼어요. 직원들 모두가 돌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걸어가기로 했고 돌잔치 장소는 제 남편 회사보다 조금 못 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돌잔치 주인공인 팀장님 딸을 보았는데 너무 천사 같고 예쁘더라고요.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아이를 한번 안아볼 수 있거든요.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안겨준 딸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2번, 3번을 더 안고 다녔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저도 애가 갖고 싶더라고요. 남편 회사 바쁜 게 좀 해결이 되면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당연히 평소 아이에 대한 계획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이를 막상 직접 보니까 그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거 있죠. 당장 그 돌잔치에서 겪었던 감정을 남편에게 문자로 표현했는데 역시 남편은 바쁜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잠깐 요깃거리 한다고 직원들이 대거 카페를 찾았는데 시청 근처에 카페가 많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자고 먼저 안내했어요. 하니쌤. 남편이랑 매번 점심시간 같이 보내셔서 이 근방 맛집을 잘 아나 봐요? 이런 상황에 또 짝이 없는 저만 쓸쓸함을 느끼네요. 아유, 짓궂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맛집이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다들 크로와상 좋아하시죠? 제가 자주 들렸던 곳이 있는데 맛이 참 대중적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남편과 여러 번 방문했던 맛있는 빵집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발견한 의외의 맛집이었고 아직 입소문 타지 않은 곳이라서 거기 알바생과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알고 있기까지 했어요. 남편과 점심시간을 따로 보내면서부터는 발길이 끊겼던 곳이기에 저 또한 그곳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역시 3개월 정도는 되었을 때네요. 빵집에 들어간 뒤 제가 쏠 테니까 직원들한테 고르라고 하고 저는 간만에 보는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역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장님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던 장기 알바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사에 늘 미소로 답하던 사람들이 어색한 얼굴로 서로를 눈치 보더라고요. 한희 씨,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안 왔나 봐요? 요즘 왜 남편이랑 같이 안 와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사장님도 무슨 그런 농담을.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문제 생길 게 있을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요새 신입사원 사수 노릇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별 오해를 다 만들어드렸네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한희 씨한테 더더욱 알려줘야겠네요. 보니까 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장사치라지만 손님을 잃게 되더라도 마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은 3개월 동안 제가 빵집에 방문하기까지 기다렸다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 속삭이는 목소리였는데요. 사장님 하는 말로는 남편이 이 빵집을 여러 번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남편도 여기 빵집 좋아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생각나서 왔나 보네요. 자주 들렸으면 내 목도 좀 사올 것이지. 그건 좀 서운하네. 그게 아니라 웬 아가씨랑 같이 왔다니깐. 올 때마다 똑같은 아가씨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매일 저기 안쪽 자리에 앉아서는 둘이서 서슴없이 얼굴도 손대고 하던데 이건 그냥 선후배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체면을 생각해서 사장님이 끝까지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바람이란 소리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점점 심각하게 캐묻는 제 질문에 사장님은 자기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가씨가 또다시 방문하면 연락을 주겠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빵집을 나왔는데 당시 들은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여자를 잘 모르는 남편이 숙맥이라서 먼저 고백도 못하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제가 아는 남편의 이미지와 불륜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더 멍을 때렸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뜬금없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당장 남편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을지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남 얼굴을 마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남편 회사로 방향을 꺾었어요. 여전히 점심시간이었는데 제가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이쪽으로 나오는 남편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행인인 척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옆에는 빵집 사장님 말대로 웬 아가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눈웃음을 치고 있었거든요. 당시 너무 놀라서 그 둘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남편은 아가씨를 데리고 빵집으로 들어갔고 바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희 씨? 지금 한희 씨 남편이 그 아가씨랑 같이 왔어요. 멀리 간 게 아니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덮치는 건 너무 섣부른 방법인가? 그렇잖아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봐버렸네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가까운 테이블에서 앉아서 녹음 좀 해주시고 사진 몇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죄송할 거 없다면서 흔쾌히 제 부탁을 수긍하셨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빵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5분 단위로 끊어서 녹음 파일이 날라오더군요.
눌러보기 겁이 났지만 끝내 들어본 녹음 파일은 아주 가관인 내용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둘은 2~3달 정도 된 사이였더라고요. 그 기간은 남편이 제게 점심을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한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빠서 집에 오면 기절하던 기간과도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기와도 일치했죠. 이 모든 건 남편이 평소 제가 알던 모습에서 돌변하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리입니다. 파일에서는 누가 들어도 불륜이라 오해할 만한 대화들이 잔뜩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는데 역시나 사장님이 보낸 거였어요. 영상에는 남편과 아가씨가 마주보고 앉은 상황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가씨를 챙겨 빵을 먹여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알아낸 그 빵집에 다른 년을 데리고 가서 불륜짓 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여자한테 저런 행동도 할 줄 안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쑥 먹이기만 하던 남편의 모습이 저 아가씨 앞에선 완전 늑대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보내고 남편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차를 내고 남편 회사를 다시 찾아왔고 남편 있는 부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주위 눈을 피해 점심시간이 되도록 화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화장실로 여직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듣고 있던 녹음 내용을 종료하고 나중에 인화를 할 사진을 몇 장 정리하고 있는데 여직원들 무리 중 한 명이 저를 아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몰라봤는데 그 여직원이 자기를 설명하는 순간 동기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은 완전 어색해져 버렸죠. 반갑게 인사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이 동기는 대학 다니다가 같은 동기들의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이유로 소문이 쫙 나서 스스로 자퇴를 했던 친구입니다. 저랑은 지나가다 인사만 한 정도였죠. 자퇴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듣긴 했는데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줄 몰랐네요. 그 동기는 넓은 서울에서 학교 때 친구를 보니까 나름 반가웠는지 신이 나서 제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하필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게 좀 그렇지만 저도 그 인사에 적당히 대응해 주었죠. 웬일이니?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지? 나 여기 꽤 길게 다녔는데 이제야 보네? 너도 여기서 일해?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야? 아, 난 여기 직원 아니야. 그냥 남편이 여기서 일해서 얼굴 보러 왔거든. 너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네. 공무원 준비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해냈구나. 대단하다. 난 또 너도 공무원 된 줄 알았어. 나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왔어. 준비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신입으로 들어와서 적응하느라 바빠. 안부를 길게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지라 저희 대화는 어느 정도에서 뚝 끊겨버렸습니다. 동기도 저와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리 긴 대화는 잊지 못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죠.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혹시라도 뒤에서 동기가 제 행동을 이상하게 볼까봐 저 멀리 있는 동기를 눈치 보며 남편의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론가 폴짝폴짝 뛰어가던 동기를 확인했고 그 순간 저는 곧장 걸음을 멈춰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곤 멍청하게 한 곳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름 아닌 동기가 제 남편과 팔짱을 끼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둘은 팔짱을 끼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잘못 봤다고 하기엔 제가 이미 남편과 동기의 얼굴을 너무 훤히 확인해버렸어요. 동기의 사근사근한 웃음을 보니까 그 순간 사장님이 보내줬던 영상 속 여자의 옆모습이 스쳐갔는데요. 저는 바로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 속 여자의 손목시계와 동기의 시계가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당장 그 둘을 뒤쫓아갔죠. 적나라한 사진을 몰래 더 찍었습니다. 역시나 둘은 불륜 사이였던 겁니다.
사실 빵집 사장님이 처음 언지를 줬을 때 이미 예상했던 그림이긴 합니다. 다만 10% 정도는 빵집 사장님이 잘못한 거라고 부정했는데 이젠 남편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희한한 건 여기 공직 사람들은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을 보고도 왜 가만 놔두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편 부서에 들어가서 남편의 동료로 보이는 분 잡고 물어보니까 다들 남편이 결혼한 줄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남편이 서울로 발령 오면서부터 총각인 척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둘 앞에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 이대로 허무하게 밝혀서 그 둘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머리를 굴렸습니다. 제가 복직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직업을 가진 동기들이 많은데 그중 교정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상간녀를 기억하는 친구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적극적인 방법을 구색해 주더라고요. 친구는 교정시설에서 일하니깐 사실 불륜보다 더 개념 없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는 주위에 깔린 사람들만 해도 다 법 관련, 범죄 관련 직업으로 판을 치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검판사와 친분 있는 근무자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 친구 남편이 교도관이란 사실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친구의 제안으로 저는 합의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끝까지 사이코 동기의 정체를 모른 척하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말하기를 이혼을 한 뒤에 상간녀를 소송하라고 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혼하고도 상간녀를 소송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는 민사가 아닌 가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자료도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비가 2배로 들 수는 있대요. 하지만 친구가 그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변호사는 지인 찬스로 할인해 줄 테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믿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턴 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 아니었다면 내내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상황이 누가 봐도 제가 더 유리했거든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저와 대면하길 피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레퍼토리였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로 씻으려 했습니다. 당신 바람피지? 요즘 여자들이 참 예쁘장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큰 물에 있다 보면 눈이 돌아갈 만해. 그렇다고 신혼 1년 만에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제가 던지는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그제야 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보는 건지 황당해서 감격스럽더군요. 남편은 제 말에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무작정 길고 날며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말고는 만나본 여자가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숨기는 표정도 그렇게 티가 났지 뭡니까. 남편을 캐묻고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아차려졌네요.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다. 불륜을 저지르려면 연습이라도 좀 하고 시작하지 그랬어. 불륜도 꾼들이나 하는 짓이지. 당신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은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영상과 녹음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빵집 사장님의 증언과 회사 찾아가서 찍었던 사진까지 밝히니까 결국 남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비는 건 아니었어요. 어줍잖게 다른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완전 뻔뻔하게 어깨를 더 활짝 펴더라고요. 잘 됐네. 그래서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 솔직히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서울 오니까 자기보다 예쁜 사람 천지더라. 다가갈 용기 없는 나한테 예쁜 여자가 먼저 다가와 주는데 그걸 어느 남자가 거절해? 심지어 그 여자는 돈도 많아서 나한테 뚜껑 열리는 차도 사줬어. 아,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거짓말했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것까진 몰랐는데 알아서 남편이 말해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을 밝혀버리면 조금이라도 주눅이 들 줄 알았어요. 싹싹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짧은 사이 일이 뻔뻔하게 변해버렸다는 건 그 동기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입을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제 입장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기에게 푹 빠지고 완전 길들여진다면 오히려 고맙죠. 왜냐면 동기 전현 부자 아니거든요. 대학 때도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은 이유가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기가 꼬셔낸 남자는 고등학생 막 졸업하자마자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아버린 거죠. 잘 사는 집 아들 한번 잘 꼬셔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작정하고 꼬셨던 겁니다. 저 동기는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못생기고 돈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 남편이 부자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을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비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저 동기가 제 남편 수준 정도로 만족하는 이유는 자기 수준 또한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동기가 저보다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돌아볼 정도로 예쁜 건 또 아니었으니깐요. 그래봤자 불륜밖에 더 돼? 더러운 부정행위를 잘도 포장하네? 입 아프게 씨름하지 말고 깔끔히 정리하자. 당신 지금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잖아. 내가 비켜줘야 그 여자랑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겠어? 정말 이혼해주는 거야? 생각보다 시원하게 해결해주네. 당신이 꼬투리 안 잡아주고 바로 이혼해주면 나야 고맙지. 다른 걸로 문제 삼을 건 아니지? 그럴 리가. 물론 처음엔 배신감 느꼈지.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인생이 짧지도 않은데 평생 여자 하나랑만 즐겨보는 건 당신 입장에서 뭔가 억울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인 줄은 몰랐네. 아니, 알고는 있었지. 그런데 보통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베풀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정말 고마워. 그렇잖아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 남편은 제가 너무 순순히 나오자 오히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물론 그도 잠시였고 금세 저 몰래 베란다에 가서 동기와 통화를 하더군요. 얼마나 좋았으면 목소리 커진 줄도 모르고 하하호호 웃기까지 할까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괘씸한 남편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선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었고 관할 법원을 나와 그 앞에서 전 남편이 된 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이 잘 지내라면서 악수를 먼저 권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감정을 숨겼을 뿐 절대 이혼까지 마음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오기 전까지는 보복할 마음밖에 없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과 사이좋게 악수를 나누는데 참 기분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만나서 많이 배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을 거야.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두고 그간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제 자신이 숭 비참했습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시나 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 맞잡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끝인사로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내리쳤죠. 그런데 그건 알아야 돼. 당신이 날 내몰고 이뤄낸 그 인연은 결코 떳떳해선 안 되는 관계라는 거. 절대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 한 번만 해도 세상 사람 손가락질 받는 그 짓을 2번, 3번 반복해서 불륜에 중독되는 일은 없길 바래. 참, 그렇게 이뤄낸 결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돌아서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이건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닌 그간 저런 사람 옆에서 히히덕거리며 행복해했던 저의 쪽팔린 과거 때문에 화가 나서였습니다. 갈라선 뒤 저는 길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둘이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의 결혼 소식을 듣기 전에 아이 소식을 먼저 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상간녀가 제 남편 잡으려고 아주 발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때문에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은 친구로 남기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꼬박꼬박 문자를 남겨줘서 알았어요. 답장을 해준 적은 없지만 결혼 사실을 전달받기 위해서 아직 차단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젠 정말 제가 승기를 잡을 때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친구 도움을 통해 추천받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때렸습니다. 정확히 상간녀 쪽에서 소장을 받은 날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혼하고 나서도 제게 문자만 했지 전화는 한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급했으면 전화가 왔을까요? 당신 뭐야? 내가 받은 이거 상간녀 소송 맞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혼했잖아.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 사이좋게 이혼해놓고 왜 이래? 세상에 사이좋게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니? 당신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뭐 그래도 당신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혼 도장 찍는 덕분에 편하게 소송했어. 상간녀 소송은 법이 그렇대. 내 앞길에 빨간 줄 생긴 것도 억울한데 돈은 받아야지 않겠어? 당신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와이프 때문에 골치 아픈데. 와이프가 지금 시댁에서 얼마나 사고치는 줄 모르지? 알고 보니까 완전 빚쟁이더라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대? 신용불량자 주제에 카드는 또 뭐 일이 많은지. 나 이렇게 돈 개념 해픈 여자 처음 봤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전 남편은 제가 자기랑 이혼한 사이라는 것도 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속풀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다가도 상간녀 욕하길 반복했는데요. 상간녀랑 이미 혼인신고는 해버렸고 애까지 생겨서 완전 발목 잡혔다고.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잠자코 듣던 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상간녀 실체를 까발리기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동기 중에 친구들 남친 뺏어 사귀는 성격 더러운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 소문이 어찌나 더러운지. 아직도 걔 얘기하면 다 사이코라 그래. 걔 결국 눈치만 보다가 자퇴까지 해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알아? 네가 날 버리고 선택한 그 여자야. 네가 임신시킨 그 여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뭐라고?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 동기 얘기를 왜 해? 우리 집 지금 엄청 힘들다니까? 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역시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네. 내가 여자 다루는 법만 알려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자 보는 눈까지 길러줬다면 당신이 어딜 벌 받는 기분이겠어? 당신이 불륜 속여서 이혼한 것처럼 나도 당신 속여서 위자료 좀 많이 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 제대로 덫에 걸렸다고. 제 말에 충격을 꽤 받은 건지 전 남편한테서 돌아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사이코랑 손잡고 지옥길 잘 걸으라고 응원해주며 끊어버렸네요. 바로 연이어 전 남편한테 다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뒤늦게 연속해서 오는 문자들을 보니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빌더라고요.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제가 뭐하러 재활용도 안 되는 남자를 거두겠냐고 답장해준 뒤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불륜 남녀 둘을 이렇게 망가뜨리기까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한테 복수한다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굉장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둘을 콕 깨지도록 만들어주는 덕에 속은 시원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더라고요. 겨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꼭 저를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바람에 생긴 공허함 때문이겠죠. 현재는 시간이 차차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어요. 우선 친구 덕분에 거하게 받은 위자료로 변호사님과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웃만으로도 정신이 그렇게나 흔들리는데 금전적 손해까지 봤다면 얼마나 더 억울했겠습니까? 그나마 친구 덕분에 다시 사회에 재기할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아직 30대라는 것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저를 지키고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혼 후의 삶이 더 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현재도 물론 앞으로도 늘 노력하고 가꾸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혼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은 절대 흉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다들 아픔이 클수록 더 단단해질 거란 걸 믿으시고 희망만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마음가짐 굳세게 먹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식도 올려보기 전에 결혼이 한 번 엎어질 뻔했다가 다시 결혼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중간중간 들긴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이 억울한 입장이긴 한 것 같아 용서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자르듯 남편과의 인연을 단번에 정리할 수가 없기도 했고 남편과 제 2의 인생을 함께 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 전부터 엎치락 뒤치락 난리였던 예비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형님 되는 여자 식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형님이랑 친한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아직 정식 식구도 아닌데 예비 형님 문제로 결혼을 엎을 뻔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해결이 되었기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언행에 대해 따끔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연애 기간 6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긴 기간 연애하면서 경제 차이를 그리 못 느꼈고 자연스레 얘기를 트게 된 집안 사정만 들어봐도 서로 형편이 비슷했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양가 집안 형편도 나름 조건에 있었습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한쪽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하기 전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적당한 빌라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집까지 알아봐뒀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다던데 그에 비하면 저와 예비 신랑의 출발선은 한참 위에서 시작한 셈이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희는 딱히 안 맞는 부분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만난 지 2년째부터 서로를 환상의 짝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잘 맞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결혼 상대로 본 거였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번째로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월차를 내지 못해서 퇴근하고 예비 신랑을 만나 저녁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 집을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과 연애를 길게 했다 보니까 몇 번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예비 시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비 시부모는 제게 부모님 다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어른들입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예비 시부모는 저를 뽀송뽀송한 아기로 보거든요. 예비 신랑이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예비 시부모 입장에선 집에 막내 아들이 40대이다 보니까 30대인 저를 더 그렇게 봐주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예비 신랑이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더더욱 젊은 처녀처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비 신랑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네, 예비 신랑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남편과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0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50대 후반인데 아주버님과 고작 9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인가 예비 시부모와는 벌써 친해졌지만 이상하게 아주버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잘 나가는 회계사라서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한 초창기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비 시댁으로 발길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아주버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에요. 예비 신랑과 함께 하다 보니 지나가다 한 번씩 짧게 마주치는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주버님 얘기를 길게 했던 건 당연히 예비 형님 얘기 때문이란 거 앞에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제가 어디 예비 형님을 만났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버님도 바깥에서 예비 신랑 때문에 어쩌다가 마주친 거라 주부인 예비 형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인사자리나 결혼식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오랜만에 예비 시댁을 가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오랜만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비 시댁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제가 알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근래에 예비 시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기 전만 해도 몰랐던 소식이니까 그저 놀라기만 했고 또 제가 예비 시댁에 그동안 연락을 너무 안 했구나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비 신랑이 도착한 아파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일반 빌라에 살고 계셨는데 이사 온 곳은 다름 아닌 강남의 대형 아파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예비 신랑이 주말마다 복권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1등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사정을 물었더니 예비 형님이 이 집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잠깐 맞벌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봤다고 해요. 그 노고가 고마워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한테 선물로 준 게 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덜컥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도 저를 이 정도로 떨게 하진 못했는데 예비 형님의 재력이 이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더군요. 그날 본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예비 신랑과도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이란 게 인생의 동반자를 약속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양가 집안이 파트너로서 손을 잡는 거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갑자기 예비 시댁 쪽의 재력이 대폭 뛰어버린 셈이니 혹시라도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그 아파트 내부까지 컴퓨터로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사진은 실물과 비교할 게 못 되더군요. 예비 시댁을 들어갔더니 무슨 대통령 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넓고 세련되었는지 한순간에 매료되었지 뭡니까. 언제나 그렇듯 예비 시부모는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딸내미 맞이하듯 두 발 벗고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너희들 언제 결혼하나 내내 기다렸다. 수양이 멀미는 없었어? 거기서 여기 오는데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바빠서 이제야 찾아오네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죠? 어쩜 이렇게 피부가 갈수록 고와지세요? 어머, 그러니? 네가 보내주는 화장품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뭘. 네 시애비도 요즘 기미가 많이 줄었어. 우리가 다 늙어서 이렇게 며느리 덕을 본다. 제가 피부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댁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별것 아닌데도 예비 시댁에선 선물을 받고 나면 꼬박 제게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생색내고자 챙겨드렸던 건 아닌데 그만큼 예비 시부모의 인품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이제 막 약사로 개인 약국을 차리게 된 젊은 새내기였어요. 예비 신랑이 제 친정을 알아서 먼저 챙겨줬기에 저도 제 선에서 똑같이 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와 저녁 한 끼하고 바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예비 신랑이 바로 앞동에 예비 형님이 산다고 하면서 온 김에 인사하고 가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언젠가 만나야 될 예비 형님 언급에 잠깐 잊고 있던 긴장감이 다시 불쑥 솟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약속된 것도 아니라서 그쪽에서도 불편할 텐데. 게다가 이미 저녁 시간도 훨씬 넘겼잖아. 나는 처음 뵙는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에이, 형수는 그런 거 없어. 얼마나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인데. 평소에 내가 자기 자랑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형수랑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 가끔 만나서 사적인 고민이나 얘기도 나누거든. 근래 네 얘기를 엄청 했더니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예비 신랑의 해맑은 제안에 저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손님으로서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예비 신랑이 다 괜찮다고만 해서 그대로 예비 형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예비 형님네 집은 예비 시부모 집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어요. 뒷동보다 앞동이 더 비싼 곳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운동장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원래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 집도 앞동 아파트로 사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가 둘이서 살 건데 뭐하러 그리 큰데 사냐고 해서 뒷동으로 사줬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 뒤만 따라서 눈치 보며 들어갔더니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옷을 여미면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데 그에 반해 예비 형님은 완전 아가씨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동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아주버님과 안 어울릴 정도로 어려 보여서 좀 놀랐어요. 예비 형님은 다소 화려한 인상인 저와 다르게 강아지처럼 순한 인상을 가졌더군요. 그 때문에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상냥해 보였고 덕분에 제 긴장이 은근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 수영 씨는 피부과 간호사라더니 피부가 정말 좋다. 시술 하나도 안 한 거죠? 역시 아는 게 힘이라고. 저도 화장품 추천 좀 주면 안 돼요? 네, 시술은 안 해봤어요. 제가 시간 날 때 제품 몇 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피부 빛깔이 장난 아니세요. 저와 예비 형님은 여자라면 적당히 나눌 인사를 했고 예비 형님이 직접 과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순한 인상에 비해 꽤나 직설적인 톤이었는데요. 성격도 그와 맞게 거침이 없는 타입인가 보더라고요. 저와는 초면인데도 저희에게 신혼집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나랑 수영이 모은 돈이 좀 돼서 저기 변두리 쪽에 30평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봤는데 좋더라고. 산책로도 있어서 강아지 2마리 정도도 키워볼까 해. 그래? 서울 변두리 쪽이면 출근하는데 무리 되지 않겠어? 또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도 멀어지는 거잖아. 왔다 갔다 힘들 텐데. 둘이서 얼마 모았는데? 한 2, 3억 정도 돼. 대출까지 보태면 5억 좀 안 될 것 같아. 네가 돈 많은 집 딸이니까 몰라서 그래.
결혼 이렇게 시작하는 거면 어렵지 않게 출발하는 거야. 뭐, 보통 신혼부부와는 다르게 결혼하긴 했으니 모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이 아파트로 들어오면 어때? 내가 보태줄게. 예비 형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희에게 30억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받지 말고 자기한테 모았다는 돈 2, 3억만 내라면서 그럼 30억 아파트 계약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와 달리 예비 신랑은 땅속에서 다이아몬드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번쩍 빛나더군요.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모든 면에서 서슴없을 정도로 친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우리한테는 이런 거 농담 아니야. 괜히 말장난하는 거면 그렇다고 얼른 말해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야말로 진심 고맙지. 농담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으로 농담하는 거 봤니? 앞동은 부담스러울 거잖아. 뒷동으로 해줄까 하는데 어떻게? 당장 해줘?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 둘이서만 신난 대화였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저와 인사만 했을 뿐 줄곧 방에 있었어요. 저 혼자 덩그러니 그 둘 대화를 보며 불청객 마냥 앉아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제게 너무 잘 됐지 않냐고 하면서 3억으로 30억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희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혼살림을 시부모도 아닌 형님한테 도움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내내 예비 형님 때문에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했고 자칫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계속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자 예비 형님이 수양 씨는 싫은가 봐 하면서 저를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 반응을 살피면서도 눈치 없이 예비 형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저는 여차저차 의논해보겠다고 하고 그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탔을 때 제가 먼저 예비 신랑한테 속마음을 밝혔어요.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자. 우리가 당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형님한테 도움을 받아. 남한테 손 벌리면 언젠가는 꼬리 밟혀. 그리고 계속 뭔가 보답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남이라니 이젠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리고 혜령이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완전 로또 1등 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잘 살라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봐. 예비 신랑은 이미 예비 형님 제안에 홀라당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고민을 계속해야 했어요. 예비 신랑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 말대로 이건 완전 복권 당첨이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분명 형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닐 거라며 절대 책 잡힐 짓 하지 말라고 주의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민을 길게 하는 바람에 예비 형님께 줘야 하는 답은 그 기일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설득하기만 했지 강제로 밀어붙이진 못했어요. 일단 그 제안을 수긍한다면 저희 쪽에 형님 내에 3억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제 돈을 합치지 않고서는 예비 신랑 혼자 그 돈을 당장 못 만들기 때문이었죠. 제가 고민하는 걸 아는지 한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예비 형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한테서 제 번호를 받은 듯 싶었습니다. 우리 통화하는 거 처음이죠? 내 번호 저장해놔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 찾아올 줄 알아요? 오늘 와줄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만 2시간 반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도 출근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죠.
이미 수양씨 신랑은 오케이 했는걸요?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예비 형님이 할 말 있다고 다짜고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예비 신랑이 이미 제안에 허락했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과 전화를 끊고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형님이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 해서 자기가 굳이 안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는걸요. 시댁이랑도 별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형님이랑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별 수 없이 예비 신랑을 만나 예비 형님 아파트에 또다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희를 부른 이유는 역시나 해결되지 않고 있던 집 문제였어요. 보아하니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짜고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같았어요. 예비 형님이 집 얘기하자마자 예비 신랑이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 맞장구 치며 저를 부추겼거든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는 걸 보니 저 하나 설득시키자고 작당한 게 충분히 예측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끝도 없는 논쟁은 참 길게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예비 형님이 저와 예비 신랑에게 손수 잠옷도 빌려주더군요. 그날 저는 빈방에서 예비 신랑과 긴밀한 대화를 더 나눴습니다. 자기 이러는 거 솔직히 자존심으로밖에 안 보여. 혜령이 두 번째 보잖아. 집 사줬다고 생색내래로 보였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자존심? 그래, 자존심 상하긴 해. 왠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내 돈도 아닌데 언젠가는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생색을 낼 수도 있어. 계속 같은 소리네. 혜령이 그런 애 아니라니까. 혜령이는 너더러 신중하고 야무져서 나보고 신부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더라.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혜령이랑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 제가 답답하게 행동했는지 예비 신랑은 잠깐 담배 좀 피고 오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담배를 자주 피는 건 아니었고 열받을 때마다 성질내는 대신 담배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이 났다는 뜻이에요. 예비 신랑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진짜 예비 신랑 말대로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예비 신랑 돌아오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다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다 못한 제가 방 밖을 나가봤는데 넓은 거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가 보니 거실이 아니라 주방 쪽이었고 저는 발소리를 더더욱 죽여가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대화 중인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 머리를 싸매며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신랑한테 줄 물에다가 뭔지 모를 약을 타는 겁니다.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들고 왔더라도 당황해서 못 찍었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마시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뛰어가서 예비 신랑 손에 있는 컵을 쳐내버렸어요. 방금 물에다 뭐 하신 거예요? 이상한 짓 한 거 맞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물에다가 이상한 가루약 탔잖아요. 저기 싱크대에 껍질도 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양씨 자다가 꿈이라도 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다칠 뻔했잖아요.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야. 제가 싱크대로 가서 예비 형님이 썼던 약봉지를 손대려고 하자 예비 형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맥락 없이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가 아닌 예비 형님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낸 적이 없던 예비 신랑이 그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기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혜령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결혼하면 자기가 형님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라고. 혹시 혜령이한테 자격지심 있어? 뭐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저 사람이 오빠 먹는 물에다 약 타는 걸 봤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오빠는 적어도 내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해야지. 애 같은 소리 하지 마. 또래 나이에 혜령이가 너보다 너무 잘나서 시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너 이러는 거 열등감 맞아. 진짜 실망이다. 내 말 좀 들어. 오빠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저 사람이 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 경찰이라도 불러서 여기 쏟아진 물 성분 조사해보라고 해. 그만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너 지금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어. 그런 허황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네 형수라고. 내 말은 확인도 안 해보려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은 뭐가 그리 믿을 게 있다고 감싸도는 건데 진짜 정신 나간 년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결국 식구끼리 해선 안 될 말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아예 저를 막장으로 보더군요. 예비 신랑은 곧 저를 향해 실망한 기색을 비추곤 예비 형님을 챙겨 예비 형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비 신랑과 연락도 안 했어요. 예비 신랑이 얘기 좀 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다 예비 신랑이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오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대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거야? 왜 내 연락 피해? 해결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지. 혜령이가 너랑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해. 사과 받아주겠대. 시간 언제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번 기회에 오빠랑 헤어질 거니까. 그래서 연락 피했던 거고 이왕 만나버린 김에 말할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저는 홧김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진심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연락 안 하는 시간 동안 저도 제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예비 시댁에서 예비 형님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집과 인연을 맺어선 안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형님 집에서 보였던 예비 신랑의 태도, 그건 제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오빠도 마음 정리할 필요하지. 정리 잘하고 파혼 얘기 아니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그래도 6년 동안 좋았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는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제가 답도 안 듣고 무작정 일어나 버리자 예비 신랑이 저를 다급히 붙잡더라고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예비 신랑도 제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뒤쯤이었나? 예비 형님에게서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비 신랑 약국으로 오라는 말만 덩그러니 날라온 거 있죠? 제가 예비 신랑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 예비 형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갈라서게 된 이유는 온전히 예비 형님 때문이잖아요. 예비 신랑과 갈라졌으니 예비 형님도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여자 말에 반응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문자였고 내용도 없이 달랑 사진 몇 개 날라온 것이 다였습니다. 아, 그중 영상이 하나 있길래 눌러봤거든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좀 많이 취해 보였고 방으로 들어가는 예비 신랑을 뒤따라 예비 형님이 옷을 풀어 헤치면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어디 세워두고 그 모습이 나오게끔 똑똑하게도 찍어놨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장소가 예비 신랑 집이라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 혼자 자취하던 공간이요. 이건 저와 이별한 지 고작 4일 만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들인 셈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수를 말이에요. 그걸 받고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생각하고 말고 할 시간도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또다시 찾아온 예비 신랑은 마지막으로 봤던 날보다 많이 초췌해 있더군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좋았잖아.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도움 좀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우리가 눈앞에 놓인 행운을 놓고도 헤어져야 돼? 오빠는 그 여자를 믿어? 내가 보기에 오빠 지금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우리 헤어졌다고 그 여자가 신이 나서 나한테 연락했더라? 저는 예비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인화해놨던 사진들을 냅다 뿌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고작 헤어진 지 4일 됐잖아. 그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사진이야. 나랑 연락 안 하는 내내 그 여자한테 위로 엄청 받았나 봐. 그 사진들은 전부 술 먹고 기절해서 차림새가 불량한 예비 신랑과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오해 살만한 차림으로 예비 신랑한테 기대어 있는 예비 형님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난 모르는 사실이야. 조작된 거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혜령이가 많이 위로해줬던 건 맞아. 근데 그냥 같이 술 먹은 게 다였어. 나 정말 이거 몰라. 그 여자가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조용히 결혼하래. 자기랑 오빠랑 관계 눈 감아주면 30억을 더 주겠대. 돈 좋아하는 오빠한텐 솔깃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주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알겠어? 예비 신랑의 변명을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참으로 웃기는 소리죠. 둘이서 같이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변명을 하고 싶으면 좀 그럴싸한 걸로 우길 것이지 싶더군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말 몰랐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빠도 마음 있으니까 나 내팽개치고 그 여자만 거들떠 본 거잖아. 지금에서야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어떡하니? 오빠가 지난날 내 자존심 운운하며 저 여자 치켜 세웠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실 너네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오해라니까. 나도 도통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뭔가 잘못된 일인 건 맞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일단 기다려주라. 어? 나더러 가서 핑곗거리 만들 시간을 벌게 해달라. 그 여자랑 침대에 올라간 적 없다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한텐 오빠가 그 여자랑 밤에 단둘이 술 먹었다는 것도 바람이야. 그만 돌아서 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잡더군요. 그대로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바로 길가로가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그렇게 6년을 함께한 인연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가 지났을까? 예비 형님한테서 또 연락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양씨,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맹탕이네요? 돈 30억 더 준다잖아.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30억을 안 받겠다고요?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눈 감고 결혼해서 나한테 돈이라도 받아요. 나는 돈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태곤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요. 태곤 오빠가 그쪽이 지금 이러는 거 알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진 보낼 정도면 이미 태곤 오빠가 그쪽한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아쉬운 사람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태곤 오빠랑 당당하게 살림 차리세요. 아, 혹시 양심 없게 저더러 말해달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수양 씨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태곤이가 수양 씨를 못 잊잖아. 나도 이해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평범한데 뭐 때문에 수양 씨를 못나서 다 죽어가는지 몰라. 설마 어려서 그런가?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둘이서 뭔 작당을 했길래 또 나를 구워 삶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똥 묻은 돈으로 유혹해봤자 제 눈엔 그냥 똥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뭐라고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됐고 태곤이 마음부터 돌려놔요.
혹시 수양 씨가 자꾸 여지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고작 6년 만난 걸로 사람이 망가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누구처럼 할 일 없이 집에서 남자 꼬시는 사람과는 달라서요. 이혼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 거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다리세요. 입씨름하기 싫어서 무작정 예비 형님 전화를 끊었더니 예비 형님이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건 억울하잖아요. 예비 형님한테 직접 이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겠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님 연락을 다 넘기고 바로 예비 아주버님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예비 형님께 받았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통화 녹음 내용을 전부 보내줬어요. 이 상황에 상관없던 예비 아주버님께 괜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한편으론 예비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께 보낸 연락들로 인한 파장은 제법 컸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벼르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껜 이렇게 되어버린 사실이 죄송해서 차마 연락을 받을 순 없었고 예비 형님 전화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꼴이 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뭣도 없는 년, 기세 좀 펴게 도와줄랬더니 꼴에 자존심만 세서는. 네가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고서 무사할 것 같아?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내 손으로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진 돈이 다 네 돈이니? 네 부모님 돈 아니야?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어? 가서 돈으로 사람들 마음 사서 네 편 만들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너도 이 난리인 거 아니야? 이혼하게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절이나 할 것이지. 뭐라고? 어디서 반말이야. 이혼을 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고 했지. 태곤이까지 날 미친년으로 보잖아. 어떡할 거야? 잘 됐네. 네가 네 무덤 판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너 피부 관리 좀 해야겠더라. 35살 치곤 잔주름이 너무 많아. 어쩌다 보니 점점 유치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그만 끊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예비 아주버님한테 이혼 소송을 당했나 봐요. 심지어 예비 아주버님은 제 연락을 받고 바로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인상만큼이나 뒤 안 돌아보는 성격이 맞았나 보네요. 부정행위를 뻔뻔하게 자랑하더니 참 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소하던지. 하나 의아했던 건 예비 신랑이랑 따로 관계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게 받았던 사진을 가지고 예비 형님한테 찾아가 따지고 호통을 쳤다지 뭡니까? 이런 정황을 몰랐다는 예비 신랑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 예비 시댁이 난리 나긴 했던 건지 시댁까지 제게 연락이 왔는데요. 예비 시부모가 저를 워낙 딸처럼 잘 대우해줬다고 했잖아요. 계속 오는 연락을 여태 피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얘기 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꼬. 우리 태군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몰라. 너랑 태군이 6년을 만났잖니. 바보 같은 내 아들이 어떻게 너처럼 착하고 귀한 애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예비 시모는 제게 끊임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계속 자기 아들 못났다고 저더러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형님은 이미 이혼 진행 중에 있고 예비 시부모도 그 아파트에서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을 상간남으로 소송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태곤이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태곤이 많이 혼냈어. 그런데 태곤이가 알아서 괴로워하고 밥도 한 숟갈 안 먹으려고 하니 어쩌면 좋아. 수양아,
우리로서 정말 너한테 면목 없고 몹쓸 짓을 했다는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 말은 예비 신랑이 내내 제대로 일도 못하고 길 가다 사고 날 뻔하길 몇 번째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책을 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군요. 말 그대로 6년을 함께한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기에 저도 모르는 미련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는 결국 한 달 뒤쯤에 예비 시부모가 이사 갔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전보단 못하지만 꽤 비싼 아파트에 입주를 했더군요. 예비 시모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중 저는 방에서 나오는 예비 신랑과 눈이 맞았어요. 다 죽은 얼굴이던 예비 신랑은 저를 발견하곤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포옹을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그 여자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만 탓했어. 진짜 미안해. 잘 알아보고 행동했어야 하는 건데. 예비 신랑은 약국까지 문 닫고 쉬고 있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쉬었으면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지. 예비 시부모 도움으로 겨우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댁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야 그렇다 쳐도 예비 시부모까지 제게 자꾸 사죄하는 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돈 많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나는 돈 많은 며느리 필요 없다. 사람 자체가 괜찮아야지. 수야,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 그냥 너 하나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다. 예비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다시 재회하길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얌전하기만 한 예비 시부도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미련 남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고 예비 신랑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재산 분할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제법 이득 보고 끝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예비 시댁에는 아주버님까지 모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8평 아파트라 그런지 좁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는 결혼을 미루긴 했지만 예비 신랑과 다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시댁으로 합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제게 죄지었던 마음을 전부 갚기라도 하듯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의견을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두면서 저를 존중해 줍니다. 원래도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예비 형님 문제로 틀어진 거였죠.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같은 불상사를 겪은 터라 이혼의 상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이혼까지 가기도 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시댁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라서 또 포기하는 게 쉬웠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이런 황당한 문제는 부부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던 그 여자가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죠. 여태 돈이면 다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어디 가서 돈으로 남의 삶에 불질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물론 3살 버릇 80까지 가는 터라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긴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워낙 글에는 소질이 없는지라 글이 좀 뒤죽박죽이었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다들 제 사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연들을 보면 사연자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과 인연을 끊지 못했을 때 따끔한 코멘트를 좀 많이 남기시던데 왠지 저도 예비 신랑과 재회를 하는 바람에 욕 좀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도 제가 이번 일로 사연 올리게 된 걸 알거든요. 대충 내용들을 얘기해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특히 예비 신랑한테 귀 간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직접 한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예비 신랑이 덜컥 겁을 먹은 거 있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 사연이 언제 등장할진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이미 남편이 되었을 예비 신랑과 함께 저도 우리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만 글을 끝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